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 하경선입니다. 자, 2026 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얼마 전에 끝났죠. 11월 22일 날 시행되었던 임용고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영양학, 과목별로 좀 본다면은 영양학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과목별로 문제 배점을 확인을 해보면은 영양학이 좀 높은 편인데, 올해는 영양학이 또 유난히 높게, 출제가 영양학에서 많이 됐고요. 다른, 과목은 약간 비슷비슷하고, 상대적으로 생애주기 쪽이다라고 싶은 문제는 조금 적게 나온 편이었어요. 자, 전공의 1번부터 볼게요. 다음은 혐기성 고강도 운동 시 혐기성이에요. 고강도 운동이에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TCA 회로라거나 전자전달계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육 내 대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과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세포 내 장소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근육에서 에너지 부족 시 기억은 코리회로, 우리 코리회로 많이 언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코리회로의 경우에는 젖산이 근육과 간에서, 그러니까 근육에서 간으로 젖산이 이동을 하고 간에서 그 젖산을 가지고 당신생을 해서 포도당으로 합성을 한 다음에 다시 근육이나 여타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보내는 그런 사이클이 코리회로였어요. 그래서 코리회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단 젖산이죠, 젖산. 그 후 포도당은 그러니까 간으로 운반되어 포도당으로 전환된 다음에 포도당은 혈액을 통해 근육으로 이동하여 해당 작용에 의해서 ATP를 생산을 해요. 자, 지금 상황이 혐기적인 고강도 운동이고 해당 과정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포질. 그래서 코리회로랑 거의 같이 언급이 많이 되는 게 포도당 알라닌 회로, 그냥 알라닌 회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리회로는 이렇게 근육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혐기적인 대사를 통해 피루부산 젖산까지 생성을 하고 젖산이 간으로 가서 다시 당신생을 통해 포도당으로 합성이 된 다음에 조직으로 보내져서 다시 이용이 되는 요것이 코리회로고요. 그리고 알라닌 회로는 그 아미노산, 그러니까 근육에서 아미노산, 대사되는 아미노산이 우리 흔히 BCAA라고 하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의 탄소 골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아미노기를,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통해 아미노기를 피루부산에다가 결합을 시켜서 알라닌을 합성을 해요. 이 알라닌이 간으로 가서 다시 피루부산과 아미노기로 나눠지는데 이 아미노기로 나눠지는 반응은 일단은 아미노기 전이 반응을 한번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탈아미노 반응을 거쳐서 이렇게 유리가 되죠. 그게 이제 요소회로를 거쳐 요소로 합성이 되고 알라닌은 피루부산이 된 다음에 포도당 신생을 통해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마찬가지로 여러 조직에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알라닌 회로였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당신생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언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기억은 젖산, 니은은 세포질에서 1점, 1점 이렇게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은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식사계획을 위한 식품교환표 2023을 이용해서 1800kcal 식단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식품군,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중량을 순서대로 써라. 2023, 그러니까 식품교환표 그 개정된 것을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드리고 이제 문자 통해서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문제가 나와 버렸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60, 20% 비율로 계산을 해서 이제 탄수화물 이만큼, 단백질 이만큼, 지방 이만큼 식단을 작성을 했어요. 자, 기억을 보시면은 8교환 단위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8교환 단위를 통해서 탄수화물이 24g이 섭취가 되고 단백질이 16g이 섭취가 돼요. 그럼 기억은 뭘까요? 저거 채소군이죠. 그래서 채소군이고 우리 식품교환표에 나오는 요거는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각 식품군이 1교환 단위를 통해서 생성하는 에너지, 당질, 단백질, 지질 요거 표 있었죠. 자, 요거 기준으로 외우시면 되고 채소군이 1교환이 20kcal예요. 그리고 당질이 3g이기 때문에 아까 8교환을 통해서 24g의 당질이 섭취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채소군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보시면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식단을 짜는데 과일군이 지금 단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단감은 1교환 단위가 80g이에요. 80g인데 지금 과일이 얼마예요? 2교환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2 해서 160g이 섭취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환 단위, 1교환 단위에 해당하는 과일과 중량을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단감은 여기 있죠. 단감, 여기 80g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은 자, 다음은 발주 업무에서 식수 수요 예측에 관한 자료이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예측 식수 수치를 순서대로 쓰시오라는 문제 있었어요. 자, 이 문제는 우리 모의고사 2회 전공 B 5번의 이 문제하고 이제 일치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쉽게 하셨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만 보시면 자, 기억은 시간 경과에 따라 식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단순이동평균법,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이 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서 단순이동평균법으로 5월의 식수를 예측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세를 반영을 해서 예측 식수를 판단하는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시계열 분석법이라고 하죠. 시계열 분석법. 그래서 시계열 분석법에는 단순이동평균법, 그러니까 가중치를 주지 않고 가중치 없이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평가를 하는 기존의 자료를 똑같은 비율로 평가하는 게 단순이동평균법이고 가중이동평균법은 최근 수치에다가 약간 그 가중치를 두는 게 가중이동평균법이에요. 그래서 가중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중치에 대한 가중치 비율이 이제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0.7, 0.2, 0.1로 해라 그러면은 가장 최근 식수에다가 0.7 곱하고 그 다음에 0.2, 0.1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것이죠. 지수평활법은 우리 평균 항수라고 하는 알파 값을 줘요. 그럼 이 알파 값을 실측치, 실제로 온 사람 실측치에다가 그 다음에 1 빼기 알파 값을 예측치에다가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지수평활법이에요. 여기서는 단순이동평균법이라고 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보통 단순이동평균법은 3개월치의 그 식수를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3개월치를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 595, 3월 달에 484, 2월 달에 43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504가 나오죠. 그래서 504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다음은 다당류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 기억은 과당이 베타 1, 2결합으로 연결된 중합체로 돼지 감자, 우엉, 달걀, 뿌리 같은 데 들어있어요. 기억에 해당되는 거 이눌린이죠.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에서 본문에 언급이 됐던 거죠. 이눌린. 자, 기억은 인체 내에서 소화되진 않으나 가수분해되면 과당을 생성하므로 과당 제조에 주로 이용이 돼요. 우리 체내에서는 분해 못하지만 식품 제조업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분해해가지고 과당을 유리시켜서 이제 그 과당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니은은 포도당이 알파-1,4, 16결합으로 연결된 중합체고 간 근육에 저장되고 이런 건 굉장히 쉽게 푸셨을 거예요. 글리코겐이죠. 글리코겐. 맛과 냄새가 없으며 찬물에서 교질 용액을 형성한다. 이게 전분과의 차이죠. 아밀로펙틴과의 차이. 아밀로펙틴은 찬물에다가 집어넣으면 걔는 현타객이에요. 근데 얘는 가지가 많고 가지 끝이 짧고 하다 보니까 약간 용해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찬물에서 교질 용액을 형성을 해요. 자, 글리코겐의 구조는 아밀로펙틴과 유사하나 비슷하나 가지는 더 많고 길이는 더 짧다. 자, 요게 이눌린이에요. 이눌린은 여기 붙어있는 놈이 포도당이죠. 그러니까 포도당 하나랑 과당 하나가 결합된 요거는 뭐예요? 슈크로우즈예요. 슈크로우즈에다가 과당이 계속 추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거죠. 과당 이렇게 쭉. 그게 이눌린이고요. 그리고 아밀로펙틴
렉틴과 글리코겐을 비교하자면 글리코겐은 가지 개수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가지 끝이 훨씬 짤막짤막하죠. 그래서 용해도가 더 높은 편이고 체내에서 이렇게 가지가 많다 보니까 단시간에 이거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자, 2점짜리 문제는 그냥 답이 다 2개씩이에요. 그래서 1점, 1점 그렇게 채점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5번. 다음은 단체급식 작업관리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작업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작업 관리를 위한 방법 연구에는 공정 분석, 작업 분석, 동작 분석이 있다. 방법 연구에서 작업 개선 시 고려할 사항은 제거와 결합, 기억, 단순화. 이거는 뭘까요? 이 CRS에 대한 그 문제인 거죠. 이 CRS. 그래서 요 엘리미네이션이라서 이거는 제거하는 거고 컨비네이션, 결합하는 거죠. 그리고 R은 리어레인지먼트라 그래서 재배치라고도 하고 어떤 책 보면은 요거를 변경이라고 쓰기도 해요. 변경. 그 다음에 S는 심플리피케이션에서 단순화. 요거를 고려해서 자, 요런 ECRS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중에 공정 분석은 공정 순서에 따라 몇 가지 종류의 기호와 표현 방식으로 각 공정의 조건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정 분석에 사용되는 기호까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사용되는 기호는 작업 이동, 니은, 저장, 검사 5가지가 있어요. 작업 분석은 작업자의 시간을 측정하여 특정 작업에 대한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작업 측정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문제였죠. 자,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세요. 기억이 아까 재배치였죠. 재배치였고, 자, 니은은 작업 기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작업 기호가 이 CRS는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봤던 거죠. 불필요한 작업 제거, 중복된 기능은 결합을 시키고 효율적인 흐름이 되도록 기기나 업무의 배치 순서를 바꾸거나 재배치한다. 이게 리어레인지먼트라서 이게 이제 정답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고 동작 경제 원칙 등에 따라 시간이나 노력을 단순화시킨다. 이게 이 CRS였죠. 그리고 공정 분석 기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정 분석을 해가지고 그 공정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기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작업, 운반, 저장, 정책, 검사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지금 빈칸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정체죠. 정체. 그래서 답이 정체예요. 니은에 들어가는 건 정체.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디귿 문제 볼게요. 디귿. 요거는 작업 측정 방법에는 시간 연구법이 있다. 시간 연구법의 목적과 종류를 서술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종류는 그 교재에서 있었던 것처럼 스탑워치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VTR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작으로 잘라서 시간을 파악하는 그런 VTR 촬영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게 종류고 이 목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다른 측정 방법과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면은 생각해서 그걸 디테일하게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목적인데 특히나 시간 연구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표준 시간을 직접 측정하는 거죠. 직접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정미 시간을 구할 수 있다. 직접 측정을 한다라는 것이 약간 차이점이라서 그거를 좀 부각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연구법이라는 걸 처음에 개발한 사람이 테일러예요. 그러니까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 그러니까 뭔가 일이 진척이 없고 태업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조금 더 빡세게 시키기 위해서 과학적 관리라는 걸 테일러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고 이제 이게 옛날 급식 경영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를 할 때 사용했던 게 시간 연구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작을 잘라서 스탑워치로 정확히 시간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 작업 시간을 측정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하루에 해야 되는 작업량을 배치를 해요. 이 사람이 몇 시간을 근무를 하니까 그 시간 안에 이 사람이 얼만큼을 해낼 수 있겠구나를 추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하면은 굉장히 많은 보수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손해만큼을 그 사람한테 배상시키는 굉장히 야박한 그런 관리법을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약간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작업을 기본 요소로 분할한 후 정미 시간을 직접 측정을 하는 거죠. 직접. 그래서 다른 그런 작업 측정 방법들은 직접 측정이 아니라 데이터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워크 샘플링법은 이제 가서 봐서 통계를 내서 하는 것이고, PTS의 경우에는 작업을 자른 다음에 그 작업에 드는 시간을 테이블에서 찾아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고, 실적 기록법은 과거의 자료, 과거의 어떤 식수라거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측정하는 거는 시간연구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측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미 시간에다가 여유 시간을 약간 고려해서 표준 작업 시간을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표준 작업량도 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테일러가 처음에 요거를 제시했을 때 목적 자체가 작업량, 표준 작업량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똑같이 근무를 하면 얼만큼 해야 그게 맞는 거다라는 거를 시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했을 경우에 보수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요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탑워치를 이용하거나 촬영법을 이용한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촬영법이라서 VTR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요거를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 관리를 할 때 이제 먼저 하는 게 방법 연구예요. 그래서 방법 연구를 통해서 표준 작업 방법을 결정을 하죠. 표준 작업 방법.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힘 안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방법을 먼저 찾아요. 그런 다음에 이 방법으로 일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게 작업 측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일을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작업 측정을 해서 표준 작업 시간을 구해요. 작업 시간. 그래서 표준 작업 시간을 구하는 방법들이 앞에 있었던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연구법은 직접 측정하는, 그래서 직접 측정을 통해서 정미 시간 구하고 여유 시간을 가산을 해서 표준 작업 시간을 결정하는 게 목적이고, 이걸 통해서 테일러라는 사람이 했던 것이 표준 작업 양이에요. 얼만큼의 그 작업 양을 하는 게 표준이냐. 그래서 최대의 어떤 작업량, 그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작업량, 그거를 결정을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표준 작업 시간을 결정한다. 이제 요 얘기가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앞에 나와 있어서, 본문에 나와 있어서 뭔가의 추가적인 어떤 설명을 더 요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1점, 1점, 요게 2점 이렇게 배점이 되겠죠. 6번. 다음은 인체 내 소장 상피세포에서의 철 흡수에 관한 그림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이 그림을 우리 수업 시간에 요 그림으로 봤었어요. 요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그 교재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에서도 있었고. 자, 보시면 자, 철이 이게 소장 점막 상피세포예요. 이게 상피세포. 그래서 이 소장 점막 상피세포를 통해서 그 음식물의 영양소가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된 다음에 이 들어온 철이 BM철이냐 햄철이냐에 따라 들어올 때 쓰는 운반체들이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이 BM철은 보통 이가짜리 철이 그 이가짜리 양이온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DMT1이라고 하는 운반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햄철의 경우에는 그냥 햄철 채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잘라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철을 유리시킨 이 상태가 혈관으로 넘어가요. 그때 사용하는 운반체 이름이 페로포틴이었어요. 페로포틴. 뭐 요거까지 아셔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나왔네요. 워낙 이렇게 이제는 정말 지엽적이고 굉장히 세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자, 그 페로포틴을 통해서 지금 들어온 철, 이거 전부 이가철이죠. 이가철. 이것도 이가철. 자, 이가철이
이가철이 이 트랜스페린에 결합되기 위해서는 삼가철로 바뀌어야 돼요. 그 바꾸는 역할은 혈장에 있는 셀룰로플라스미 내지는 이 기저막, 소장 점막세포 기저막에 붙어있는 헤페스틴이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헤페스틴의 역할은 이가철을 삼가철로 산화를 시켜서 트랜스페린에 결합을 시켜가지고 혈액을 통해 운반이 돼서 필요한 조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작성 방법부터 보시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명칭을 쓸 거 페로포틴이고요. 체내 철 과잉 시 나타나는 괄호 안에 이 페로포틴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변화를 헵시딘을 통해서 서술할 것. 이 헵시딘이라는 게 일종의 호르몬이었고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죠. 헵시딘은 철이 너무 많이 흡수되지 않도록 페로포틴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페로포틴을 방해하는 역할. 그래서 철을 많이 먹었다거나 아니면은 몸에 감염이나 염증 같은 게 있을 경우에도 헵시딘의 분비가 많아져요. 그래서 헵시딘이 체내로 철이 과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죠. 그때 이제 페로포틴을 억제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됐었어요. 자, 밑줄친 니은에 해당하는 보조인자 무기질을 써. 니은에 결합하는 보조인자 무기질을 써라. 니은이 헤페스틴 있죠. 헤페스틴이었죠. 이게 혈장에 있는 셀룰로플라스민도 그렇고 헤페스틴도 그렇고 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구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철에 이가짜리 철에 전자를 뺏어다가 이 이가짜리 구리가 일가짜리로 이 구리로 바뀌고 얘는 삼가짜리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일단은 요 그림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소장 점막세포였고요. 음식으로 섭취된 비햄철의 경우에는 DMT-1을 통해서 흡수가 된 다음에 이 안에서 그냥 세포 내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 페리틴에 결합이 돼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이 페리틴은 그러니까 과하게 철이 흡수되지 않도록 요 안에서 철의 흡수를 조금 제어하는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소장 점막세포는 수명이 한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간보다는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2, 3일 만에 이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과도하게 철의 흡수가 되는 것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이 저장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흡수될 때는 페로포틴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요. 햄철의 경우에는 햄철체로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서 햄산화 효소에 의해서 철이 그 가운데 있던 철이 유리가 돼요. 이 철이 여기에 함유가 돼가지고 이제 이용되던지 저장되던지 페로포틴을 통해서 혈액으로 이동을 하던지 그래서 이렇게 이동된 철이 삼가철로 바뀔 때 헤페스틴이 작용을 하던지 혈장에 있는 셀룰로플라스민이 작용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이 아포트랜스페린에 결합이 돼서 트랜스페린 혹은 홀로트랜스페린으로 완성이 돼서 이제 조직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기억에 해당하는 단백질은 페로포틴이었고요. 자, 헵시딘은 간에서 합성되어 분비되는 펩티드 호르몬으로 철 저장량이 높은 과잉 상태일 때 분비가 증가가 돼서 페로포틴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소장의 철 흡수를 저해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페로포틴의 작용을 억제한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페로포틴을 분해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니은에 해당되는 거는 구리고요. 철 운반 단백질인 트랜스페린은 삼가철이랑 결합을 할 수 있어요. 헤페스틴은 소장세포에서 흡수된 이가철을 삼가철로 산화시켜 철이 아포트랜스페린과 결합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점, 1점, 구리 1점, 요 설명에 대한 게 1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다음은 초등학생의 영양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다. 간은 신체 계측 검사 기록이고 나는 여자 체질량 지수 100분이 곡선이다. 질병관리본부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를 활용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가를 보시면은 A학생과 B학생의 성별,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 상완이 둘레, 삼두근, 피부 두겹, 견갑골, 상부, 뭐 요런 견갑골, 피부 두겹 두께 뭐 요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2017 소아 청소년 성장
도표 선별 기준은 요거는 우리 교재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저신장, 소두증, 저체중, 과체중, 비만 여기까지를 다 우리 성장 도표에서 판단 기준으로 봐요. 성장에 대한 판단 기준. 그래서 어떤 지표를 사용하는지 요거를 봤었고 이제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제 답을 적어 가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보시면은 요거는 백분위 곡선이에요. 그래서 X축이 나이고 Y축이 체질량 지수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성인의 경우에는 뭐 18.5부터 뭐 22.9까지, 23부터 24.9까지 뭐 해가지고 정상, 뭐 비만 전 단계 이렇게 절대적으로 수치를 나타내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체질량 지수는 나이에 따라서 그 백분위 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보통 하죠. 그래서 그 백분위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가에서 밑줄친 기억만으로 영양 상태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단점을 서술할 것. 이게 뭐냐면 기억이 신장이에요. 키. 자, 그래서 키만 가지고 영양 상태가 적절한지 안 한지 적절성을 판단할 때 문제점, 단점을 쓰라 그랬어요. 이 키를 가지고 성장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때에는 이제 단점이라고 우리 많이 꼽는 게 뭐냐면은 단기간의 영양 상태는 모른다. 단기간은 알 수 없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장기간의 영양 상태를 반영한다. 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신장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평가할 때는 키가 크면 영양 상태가 좋고 키가 작으면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그러니까 특정 영양소의 결핍을 알 수 없다. 결핍 여부 같은 것들이 판단이 안 된다. 어떤 영양소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게 예민도도 좀 낮고 특이성도 좀 낮은 그런 성장과 관련된 지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영양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영양 상태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키만 가지고 키 크니까 영양 상태 좋다. 키 작으니까 영양 상태 불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렇게 얘기할 때의 어떤 문제점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의 적절성 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의 영양 상태를 반영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영양 상태를 지금 키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의 영양 상태를 반영하고 단기간이나 최근의 영양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키를 가지고 영양 상태 했을 때 어떤 한계점이지 이게 적절성하고 관련되긴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적절성이라는 거는 영양 상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라는 거는 키 크면 영양 상태 좋은 거, 키 작으면 영양 상태 불량한 거, 요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를 쓰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장기간 이 얘기도 적당한 것 같지가 않고 특정 결핍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키가 크면 영양 상태 좋고 키 작으면 영양 상태가 불량해. 그런데 장기간은 몰라. 그런데 어떤 영양소 결핍된 건지는 몰라. 이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라 키 크면 영양 상태 좋고 키 작으면 영양 상태가 불량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쓰라는 단점을 쓰라는 걸로 보여져서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비영양적인 요인. 그래서 일단 영양 상태를 평가는 했는데 평가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을 쓰라는 거라기보다는 평가하는 것 자체의 어떤 하자를 쓰라는 걸로 보여져서 비영양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듯 보여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이제 뒤에 가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B 학생의 성장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써라라고 돼 있어요. 지금 B 학생은 보면은 나이가 없죠.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 청소년 성장도표 선별 기준을 보면은 지금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앞으로 가서 좀 정신이 없습니다만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면은 요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다 연령별 신장, 연령별 체중, 연령별 체질량 지수, 연령별 체질량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없으면 이거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지금 모르는 어떤 학생의 영양 상태
성장 상태를 판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신장이랑 체중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완이 둘레, 삼두근 피부 두 겹 두께, 견갑골 피부 두 겹 두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는 보통 그 신체 조성이죠. 우리가 신체 계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성장 아니면 신체 조성, 지방이 많으냐, 근육이 많으냐. 이거는 조성하고 관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성장은 어차피 이거 두 개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장이랑 체중만을 가지고 성장의 정도를 평가하려면 나이는 모르는 상태로 하려면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 학동기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레러 지수죠. 레러 지수. 그러니까 레러 지수를 가지고 이 아이의 성장 상태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레러 지수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를 활용하여 밑줄친 니은의 비만 상태를 평가하고 기준을 서술할 것. 요 백분위 곡선을 보라는 얘기죠. 지금 A 학생의 체질량 지수가 19.4예요. 자, 19.4면은 어디냐면 19.4, 6이죠. 그리고 얘가 8살이에요. 8살이고 19.49. 너무 올라갔다. 19.49. 그래서 얘는 지금 백분위가 90에 해당이 되는 거죠. 90 백분위. 90 백분위면 어디에 들어가요? 과체중에 들어가요. 그 성장 도표 선별 기준에 보면은 90 100분이면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아이는 과체중인 거죠. 저 내용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피부 두 겹 두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요것도 있어요. 요거. 그래서 피부 두 겹 두께 두 군데를 더해 가지고 이 아이의 지금 체지방량이 몇 %냐 그거는 조성이라 그랬죠. 신체 조성. 성장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얘는 지금 체지방이 많다 적다지 이거는 성장이라고 보기는 신체 조성이라 너무 조성이라 이거를 적용하기보다는 레러 지수가 적합하겠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장은 질병이나 유전 등의 비영양적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장만으로 영양 상태 적절성 평가는 어렵다. 저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러 지수, 그 다음에 연령별 체질량 지수가 90 백분이었죠. A 학생은 걔는 90 백분이고 체질량 지수가 86에서 95 미만에 해당이 되니까 과체중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배점을 하실 때는 1점, 1점, 그 다음에 90 백분위, 그 다음에 이 기준 쓰는 게 1점. 이렇게 채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학생과 영양교사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선생님 오늘 급식에서 나온 군고구마가 생고구마보다 더 달게 느껴졌어요. 그건 고구마 속의 효소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고구마를 물에 넣고 삶다가 급한 일이 있어 가열을 중단하고 이후에 다시 삶았는데 아무리 오래 가열해도 익지 않았어요. 그건 고구마를 물에 오래 담가 두었을 때 나타나는 관수현상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고구마 속 효소 문제는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있었죠. 효소. 그래서 고구마에 있는 효소는 베타아밀라제예요. 베타아밀라제고 이 고구마에 있는 베타아밀라제는 최적 온도가 50에서 한 70도씨 정도 되는 아이라서 이 온도대를 서서히 지나주면 베타아밀라제가 활발하게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생기는 건 뭐예요? 메가당이에요. 그래서 베타아밀라제 기전도 쓰라고 나오는데 이 베타아밀라제는 전분의 비환원성 말단에서부터 메가당 단위로 잘라가다가 알파 16결합이 나오면 스톱해버리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메가당만 끄트머리에 있는 메가당만 잘라서 메가당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못 자르는 한계 덱스트린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베타아밀라제가 작용을 하면은 메가당 생성으로 단맛은 증가하지만 분자량이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아서 점도의 변화는 없죠. 점도가 저하된다거나 이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관수현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작성 방법 좀 보시면 밑줄진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 베타아밀라제고 작용기전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해서 쓰시면 되고요. 밑줄친 니은의 이유를 반응물질과 최종 생성물질을 포함해서 서술해라. 관수현상은 무기질이 세포 안에 있던 칼슘이나 세포 안에 있던 마그네슘이 뭐랑 결합을 해요? 팩틴이랑 결합을 해요. 근데 이 팩틴이 보통 팩틴은 세포 사이를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팩틴이에요. 그래서 팩틴은 이렇게 세포들이 있으면 여기 있는 게 팩틴이기 때문에 세포 막이라기보단 세포 벽에 있는 아이라고 봐야 되는데 대부분 교재들이 이게 세포 막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단 두 개가 세포질에 있는 애랑 세포 벽, 세포 교재에 따라 막에 있는 애가 결합이 되면서
칼슘 팩테이트, 마그네슘 팩테이트가 생성이 되는, 그래서 얘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게 관수현상이에요. 반응물질은 요 두 가지가 들어가면 되고, 최종 생성물은 칼슘 팩테이트, 마그네슘 팩테이트라는 것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팩틴은 갈락토론산, 이렇게 카르복실기가 막 있어요. 뭐 어떤 아이는 물론 이렇게 메톡실화 되어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카르복실기 가진 애도 있고, 이 사이에 칼슘이 끼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혹은 마그네슘 이렇게 끼어 들어가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복합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화가 되기도 어렵고 굉장히 단단하게 팩틴들이 딱 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구마에 있는 효소는 베타 아밀라제였고요. 기전은 전분의 알파-1사 글리코시드 결합을 비환원성 말단부터 메가당 단위로 분해하고 알파-16 결합의 분지점으로부터 두세 개의 포도당을 남긴 지점에서 작용이 정지된다. 작용 결과 메가당을 생성함으로 단맛이 증가한다. 요거까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전을 쓰시고 지금 단맛이 늘었어요 라고 대화에 나오기 때문에 달게 느껴졌어요가 나오기 때문에 메가당 때문에 단 거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쓰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세포질의 칼슘, 마그네슘이 세포벽, 어떤 책은 세포막이라서 이거는 벽으로 쓰셔도 막으로 쓰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팩틴과 결합하여 불용성의 칼슘 팩테이트, 마그네슘 팩테이트, 불용성이죠. 얘는 굉장히 커다란 복합체예요.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마그네슘 팩테이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조직이 단단한 상태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배점 1점, 이게 2점 정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요거는. 그래서 반응물, 최종 생성물 쓰라 그랬으니까 반응물 들어간 거, 최종 생성물 들어간 거 해서 2점 채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영양교사와 교직원의 영양상담 인터뷰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질병 가능성. 무슨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식생활 관련해서 걱정되시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고혈압이 있다. 근데 짜게 먹는 걸 좋아한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국물을 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고혈압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이제 짠 국물 음식을 좋아해서 염려가 되시는군요. 그러니까 네,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인지된 발병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인지된 질병 심각성, 인지된 행동의 어려움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 영양교육 이론 중에서 건강 신념 모델에 해당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고혈압, 아버지가 고혈압이셨군요. 아버지가 고혈압이셨기 때문에 발병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 고혈압에 걸릴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고혈압은 많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혈압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싱겁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짠맛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어려워요. 이거는 행동 변화의 어려움이라고도 보고, 뭐 이거 우리 인지된 장애라고도 교재에서 할 때는 인지된 장애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인지된 장애. 자, 입맛에 맞지 않아도 싱겁게 먹으려고 시도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우연히 텔레비전을 봤는데 혈압을 낮추려면 싱겁게 먹고 국물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겁게 먹어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행동 계기죠. 그러니까 뭐 캠페인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행동을 싱겁게 먹으려는 행동, 이렇게 건강 행동을 하게 어떤 촉발시켜주는 요인들을 우리 행동 계기라고 봐요. 이 사람은 텔레비전을 보고 느낀 거죠. 행동 계기. 인지된 행동의 이익,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음식에 식초, 레몬즙, 겨자, 후추 등을 넣으면 맛은 있으면서 나트륨을 줄여 혈압도 낮아지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뭐 이렇게 먹어야겠군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좋은 생각이네요. 잘하실 것 같아요. 싱겁게 먹는 건강한 식사할 용기가 생겼어요. 디귿은 뭐랑 관련된 걸까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자효능감이 해당이 되겠죠. 자효능감.
자, 영양교사가 활용한 영양교육 모델 건강신념 모델이고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는 행동 계기예요. 괄호 안 디귿에 해당하는 구성요소는 자아효능감이고 밑줄 친 니은의 인터뷰와 연계해서 괄호 안에 디귿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할 것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건강신념 모델은 뭐 우리 행동 영양교육 이론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거고 어떤 질병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할수록 바람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 질병 위협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능성, 심각성, 행동 계기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인구 통계적인 변인이 가능성이나 심각성에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죠.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이 행동에 대한 인지된 이익이나 장애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인지된 이익이나 인지된 장애,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얻는 어떤 좋은 점, 근데 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저울질을 해서 이익이 그래도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나는 절대 극복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아효능감이라는 것이 이 가능성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래서 자아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얘기하는데 이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에서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단계적인 어떤 실행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해냈구나 어떤 성공의 경험이 축적이 되면은 그게 자아효능감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변화를 실천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점진적인 목표를 일단 세우는 게 필요하고 단계별로 변화를 실천해 볼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쉬운 방법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거예요. 아, 그건 간단한 거니까 할 수 있겠네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실질적인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지도하는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자아효능감 높이는 거. 그다음에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어떤 강화를 제공하는 것도 그래서 말로 보통 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로 칭찬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자아효능감 증대 방안에는 훈련과 지도를 제공하는 거, 행동 수행에 필요한 훈련과 지도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 자체도 자아효능감 증대 방안이죠. 점진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떤 성공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언어적인 강화예요. 칭찬, 할 수 있다는 설득, 이런 것들.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의 시범이나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자아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이죠. 아,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구나. 할 수 있겠네.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도 증대 방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잠깐만 다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는 자아효능감이라 그랬고요. 밑줄 친 니은의 인터뷰 내용이랑 연계해서 자아효능감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해라. 니은이 뭐였어요? 방법을 알려주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음식에 식초, 레몬즙, 겨자, 후추 등을 넣으면 맛은 있으면서 나트륨을 줄여 혈압도 낮아지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음식에 식초, 후추 넣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겠네요. 이건 뭐예요? 구체적인 어떤 방안, 쉽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훈련 지도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자아효능감을 증대시키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니은 인터뷰 내용이랑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팁을 주는 거, 훈련하고 지도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건강신념 모델이고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행동 계기였고 디귿은 자아효능감이었고 디귿이었나요? 자아효능감이? 디귿이죠. 저기다 니은이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디귿, 자아효능감이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행동 수행에 필요한 훈련과 지도를 제공한다. 혹은 단계별로 변화를 실천해 볼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한다. 이게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을 참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터뷰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훈련 지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답을 쓰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그래서 행동 수행에 필요한 훈련과 지도를 제공한다. 혹은 단계별로 변화를 실천해 볼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한다. 교재에 있는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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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채점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건강 사이트 Q&A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그래서 질문 있어요. 신장 160, 체중 48kg인 24세 여성입니다. 식단을 알게 됐어요. 무슨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답변해 보시면 에너지 소비량은 활동 대사량과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억 뭐예요? 이거 기초 대사량이죠. 기초 대사량. 그 다음에 식품을 섭취하여 소화하면서 발생하는 식이성 발열량으로 등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본인이 시행하려고 하는 식단의 경우 저열량식으로 체중이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제지방 감소로 인한 기억의 저하가 나타나, 기초대사량의 저하가 나타나 이후 정상적인 일반 식단을 섭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요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케이스죠. 20대 비만입니다. 답변에 저탄고지 식단을 실시하고 있군요. 정확히 무엇을 드시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장기간 극도로 제한할 때 아세토아세트산, 베타하이드록시부티르산, 이거 케톤체죠. 니은의 나머지 하나 뭐예요? 아세톤이에요. 아세톤과 같은 케톤체가 형성되고 탈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의 명칭을 순서대로 쓸 것. 그 다음에 디귿의 이유를 TCA회로 중간 대사물을 포함해서 서술할 것. 디귿이 뭐냐면 케톤체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중간 대사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옥살로아세트산 얘기하는 거죠. 옥살로아세트산. 우리 케톤체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던 내용이고, 이 내용은 쉽게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케톤체가 생기는 이유. 일단 저탄고지 했으니까 탄수화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을 분해해서 몸에 있던 저장해놨던 지방을 분해하죠.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가 활성이 되면서 저장해놨던 지방이 분해가 돼서 지방산이 나오고, 이 지방산이 베타산화를 거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아세틸코에이가 나와요. 근데 이 아세틸코에이가 TCA 회로로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옥살로아세트산이 필요해요. 옥살로아세트산. 둘이 만나서 뭐가 돼요? 시트르산 구연산이 되는 거죠. 시트르산. 근데 이 옥살로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아이는 얘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피르부산이라는 물질에서부터 카르복실화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옥살로아세트산.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어야 옥살로아세트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만약에 얘가 없으면 옥살로아세트산이 어디로 들어가요? 포스포에놀 피르부산으로 유입이 돼서 포도당 합성에도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옥살로아세트산은 포도당과 되게 밀접한 아이고, 지금 탄수화물이 부족해요. 공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갖다 써버리니까 여기가 부족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트르산 합성이 안 되고, 이렇게 축적된 아세틸코에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케톤체라 그랬어요. 케톤체. 그래서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아까 기초대사량, 니은은 아세톤이었고요. 저탄고지 식사 시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지방의 베타산화로 생성된 아세틸코에인은 TCA 회로로 유입되려면 첫 단계로 옥살로아세트산과 결합되어야 한다. 옥살로아세트산은 포도당으로부터 유래되고, 포도당 부족 시 당신생에 함유되므로 저탄고지 옥살로아세트산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아세틸코에이가 쌓여요. 걔를 가지고 케톤체 합성에 이용이 되고, 케톤체는 간회 조직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될 수는 있는데, 얘가 이용되는 것보다 더 많아지면 체액의 pH를 산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심각한 어떤 증상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옥살로아세트산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2점이고 1.1점 이렇게 채점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학생과 영양교사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선생님, 비타민 A가 야맹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기억의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해요. 간상세포에 존재하는 기억은 이거 뭐예요? 로놉신이죠. 로놉신. 기억의 재생 과정에서 비타민 A의 일부가 손실되어 혈액에서 그 손실량을 보충해야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 A는 여러 가지 식품에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섭취하는 그번에는 당근, 시금치, 상추, 배추김치 같은 식물성 식품이 많아요.
이러한 식물성 식품은 섭취 후 체내에서 활성형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어요.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거는 카로티노이드죠. 이 카로티노이드가 체내에서 전환이 되는데 식품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480 마이크로그램 섭취하면 얼마로 바뀌는지가 또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이 전환율도 우리 공부했고 전환율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작성 방법. 기억에 해당되는 물질의 명칭은 로놉신이었고요. 자, 니은의 과정을 혈중 비타민 A 형태와 보충되는 이성질체를 포함해서 서술할 것. 이 로놉신은 옵신 더하기 뭐예요? 옵신 더하기 11번 탄소가 시스 형태인 레티날이에요. 레티날.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산. 우리 세포 분화에 관여하는, 그러니까 시각에 관여하는 게 레티날이고 나머지는 레티노산이야죠. 그리고 레티놀은 이제 뭐 운반되는 형태라거나 저장되는 형태가 레티놀이었고요. 그래서 11시스, 11번 탄소가 시스인 레티날. 그래서 이 비타민 A는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이중결합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소프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이중결합 중에서 11번 탄소가 시스 형태. 이렇게 붙어 있어서 뭘 만드냐면 로놉신을 만들어요. 로놉신. 그런데 빛이 들어오죠.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이 레티날이 전부 다 트랜스 형태인 레티날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가요. 옵신에서. 그리고 이 옵신이 광수용체의 이온 투과성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나트륨 들어오고 뭐 칼륨이 나가는 이런 어떤 그 신경 전달하고 관련된 과정을 촉진을 시켜서 시신경에서 감지를 하는 거죠. 전반적인 그런 빛을 감지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기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올 트랜스 형태인 레티날이 다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가 소실이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혈중으로 레티날의 공급이 필요하다.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게 옵신이에요. 옵신에 11번이 시스인 레티날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이걸 탈색 과정이라고 하는데 레티날이 전부 다 올 트랜스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둘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옵신이 광수용체의 어떤 이온 투과성을 변화시키고 신경세포에 어떤 자극이 전달이 되는 신호 전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촉발시키는 역할을 이 옵신이 하고요. 이 레티날은 다시 그 11번 시스 형태인 이성질체로 바뀌어서 다시 옵신에 가서 붙어줘야 되는데 일부가 손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혈중의 레티놀이 레티놀로 전환이 돼가지고 보충이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식품으로 섭취한 480 마이크로그램의 베타카로틴이에요. 식품으로 섭취한 거. 12개 먹으면 1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480개니까 이거를 12개로 나눠야죠. 그래서 40 마이크로그램 레티놀 활성 당량이 되는 거죠. 40. 요거는 교재에 있으니까, 아니, 문제에 있으니까 40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로놉신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이성질체를 포함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은 보시면은 11시스 레티날이 옵신과 결합하여 로놉신을 형성하는데 빛에 의해 올 트랜스 레티날로 바뀌며 옵신으로에서 분리된다. 옵신이 신경세포에 신호를 전달하고 물체 윤곽을 감지한다. 올 트랜스 레티날은 다시 11시스 레티날로 전환이 되어 로놉신을 재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레티날이 손실되므로 혈중 레티놀로부터 손실량을 보충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베타카로틴 전환하는 건 40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1점이고 이게 1점이니까 이거 2점 채점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1시스 레티날, 올 트랜스 레티날이 포함이 돼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12번.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A와 B의 식사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지금 기억이 INQ예요. INQ는 영양 밀도 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니은은 식품 섭취 패턴이라 그래서 이제 GMDFV 하면은 이거 이제 곡류, 우유류, 밑이죠. 고기, 밑, 그 다음에 낙농 제품, 유제품 같은 거, 그 다음에 과일, 채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점수화 시켜 놓은 거. 그러니까 일정량만큼 먹으면 1점.
기준이 있죠. 기준만큼 먹으면 1점, 그거 안 먹으면 0점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D, 우유를 안 먹은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다 먹은 거예요. 5가지 식품군을. 자, 밑줄 친 기억의 정의를 쓰고 NAR과 비교 시 장점을 서술할 것. 단, 콜레스테롤, 지방, 나트륨은 식사평가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INQ에 대한 정의, INQ, 요거는 영양 밀도 지수라 그래서 열량 대비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INQ는 의미가 뭐냐면 열량만 충분히 섭취한다면 그 영양소들이 섭취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먹는 열량만큼만 먹으면 그 영양소는 알아서 섭취가 될 거다. 그래서 그 영양소가 얼마나 열량 대비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INQ였어요. 자, 그래서 이 INQ는 1000kcal에 해당하는 시기 내 영양소 섭취량 나누기 1000kcal당 그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을 표현을 한 것이 INQ예요. 그러니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섭취해야 되는 그 영양소 권장 섭취량을 1000kcal 대비해서 표현을 하고 식품 자체에 있는 열량 대비 그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 양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INQ죠. 그리고 NAR은 뭐예요? 요거는 그냥 절대적인 수치예요. 영양소 섭취량 분에 그 사람이 그거 얼만큼 먹느냐. 그러니까 권장되는 권장 섭취량 내지는 충분 섭취량 대비 얼만큼 먹느냐. 그렇게 표현한 게 NAR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얘는 에너지에 대한 어떤 배려가, 고려가 없는 거죠. 얘는 에너지 섭취에 대한 고려가 있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차이점을 쓰라고 하면은 그 에너지하고 관련된 내용 위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사 내 1000kcal에 포함된 특정 영양소 섭취량을 에너지 1000kcal당 그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 비율로 나타낸 것이 정의예요. 그리고 NAR이랑 비교하면은 NAR은 특정 영양소 섭취량과 권장 섭취량의 비율을 나타내어 에너지 섭취량에 따른 질평가가 어렵지만,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고려가 없지만 INQ는 에너지가 충족될 때 영양소 섭취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어서 에너지 대비 식사의 질평가가 가능하다. 요렇게 그냥 에너지 관련된 그 고려사항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줄 친 니은을 활용하여 학생 A와 B의 DDS 차이를 쓸 것. DDS 차이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는 지금 DDS는 이거 다 더한 게 DDS죠. 그러니까 A는 DDS가 4점이고 B는 DDS가 5점이에요. 그래서 B가 1점이 더 많은 거죠. 그 내용 쓰시면 돼요. 그래서 B가 A 학생은 DDS가 4고 학생 B는 DDS가 5로 학생 B가 1이 더 많고 더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면 수치를 쓰라 그랬어요. 디귿. 요거 수치. NAR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권장 섭취량 분의 실제 섭취한 양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권장 섭취량이 45죠. 그리고 실제 섭취량이 54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1이 넘죠. 1 넘으면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그냥 1 쓰시면 되는 거죠. 계산하실 필요 없이 1이 넘으면 NAR은 무조건 1로 쓰게 되어 있으니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1이에요. 디귿은 1. 그래서 이거는 그냥 4개, 4덩어리니까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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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전공 A 12문제예요. 전공 A 12문제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전공 B 들어가도록 할게요.